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신이 다소 미약하신 분들은 인형이나 쿠션을 좀 옆에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특종 주제는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이런 범죄가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혹 범죄를 재증명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인권 유린과 성매매, 살인, 혐오 범죄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의 악행이 제발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이번엔 17위를 공개합니다. 제2의 도가니 사건.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아이, 반항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그 아웅이죠. 사람들에게 처벌을 네.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4위로 갑니다. 악마에게서 구해내야 할 소녀.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몸에 강제로 당한 문신으로 뒤덮여 있죠. 온몸이 성한 적 없는데요? 손도 아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먹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면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1위 공개합니다. 악마가 된 여고생 공갈단.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사진 남겨가지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제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냥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씨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또 그들은 지적 장애가 있던 S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자,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11위 공개합니다. 중국 친절한 이웃의 비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네요. 또.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고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진짜 끔찍하네요. 어우.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네.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고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구어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9위 공개합니다. 선행 천사의 두 얼굴.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 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에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박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 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 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와.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모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 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 мя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송차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8위 공개하겠습니다. 입시 전쟁이 만든 악마. 자, 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가 아쉬워서. 아,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아쉬워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뭐 이제 부모님도 사실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구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구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 저 나이는 모르죠. 아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뭐 줄 세우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6위 공개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헐.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요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5위 공개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테러범.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금해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오음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오,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했을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예.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죽음의 간호사, 나이팅게일 가면을 쓴 나이트메어.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 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정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이없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겐.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 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1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장애인 노린 혐오 범죄. 엽기 살인, 악마를 보았다. 인간의 탈을 쓴 현실판 악마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엔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저는 않아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예.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의 데스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사 전체적인 평가 내려주신다면요? 인간성이 상실된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위 기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 기사는 장애인을 노린 혐오 범죄입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곽대경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퇴근하는 길에 그리고 내 집, 내 방 안에 들어와서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해버리는 잔혹한 범죄 스토킹.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은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입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스토킹 범죄 건수가 무려 583건. 정말 엄청나죠. 600건 가까이 됐는데요. 이 600분 가까이 고통을 겪고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그랬어요.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가해자들은 뭐 저마다 이렇게 말하지만 스토킹은 결코 구애도 사랑도 아닌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더 알려드리고 부디 이 범죄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특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8일을 공개합니다. 중국 아이돌 스캔들 폭로의 전말. 지난 2020년 1월 중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 중국 걸그룹 멤버와 남자 솔로 가수 동거. 중국 유명 걸그룹 SNH48의 NIIT 멤버 펑신도어와 중국의 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남자 솔로 가수 루시헝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난리 났겠네. 사실 아이돌에게는 이런 것 큰 타격이잖아요. 이 치명적이죠. 난리 났겠는데요. 네. 그런데 스캔들이 터지고 두 스타 팬들의 비난의 화살이 향한 곳은 스캔들의 주인공인 펑신도와 루시헝이 아니라요. 루시헝의 한 팬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뭔가 팬이 냄새가 또 나긴 하는데 팬이 주작을 했구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루시형의 한 팬에게 비난이 쏟아진 이유, 이 두 스타의 스캔들이 파파라치나 연예 매체에 의해서 공개된 게 아니라요. 루시형 팬의 폭로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오빠의 일상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루시형의 한 팬이 그의 집 앞에 몰래 CCTV를 설치해뒀던 겁니다. 집 문 앞에. 그러니까 우리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다 보겠다는 거야. 야, 루시형의 사생 이 스토커는요. 루시형의 집에 펑신도어가 들락날락하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여자 펑신도 아니야? 감히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급기야 CCTV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아파트 남자지? 대문 앞인가 보다. 저기다가 이걸 설치해 놓은 거네. 오, 야, 쓰레기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있네. 이 스타의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한 스토커의 소식이 전해지자 진짜 저런 팬을 둔 루시형이 불쌍하다. 어디 가서 루시형 팬이라고 하지 마라. 루시형의 팬들까지 문제의 스토커를 비난했고요. 한편 이후 한 매체에 따르면요. CCTV의 피해자 펑신도어가 이번 사건 이후 우울증에 고통받으며 그룹 탈퇴까지 고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팬이 아니라 그냥 사생의 삶을 사셨네요. 네. 난 사생은 사생 팬이란 말도 안 어울리는 것 맙시다. 같아요. 팬을 빼야 돼요. 사생입니다. 그냥. 예.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7위 공개합니다. 이번엔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셀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자는 칸 영화제 시상식, 각종 영화 행사, 패션쇼 등 레드카펫을 밟으며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스타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누구죠? 배우?
아니, 가수인가요? 완전 거기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자, 이 남자가 누군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현장인데요. 디카프리오. 달려들었어요? 아, 누가 지금 몸통을 끌어안은 건가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습격한 이 남자는 바로 할리우드에서 악명 높은 스토커 비탈리 셰데우크입니다. 네, 2014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배우 아메리카 페레라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만에 야, 저건 또 뭐야?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고?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영화 말레피센트 시사회에서는 갑자기 브래드 피트의 뺨을 가격. 이때 브래드 피트가 쓴 선글라스가 깨지며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야, 저게 왜 저러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렇게 가능해? 저기는 뭐 경호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 저건 스토커가 아니라 그냥 뭐야? 범죄지, 폭행범 아니야? 범죄. 폭행범? 예.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스토커 비탈리는 폭행 혐의로 기소, 브래드 피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20일간의 사회봉사와 1년간의 심리 상담 처분을 받았고요. 이 사건으로 헐리우드 영화계에선 그의 레드카펫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현장 경호가 굉장히 삼엄할 텐데 어떻게 스타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스토커 비탈리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악용해 스타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데 2014년에 이어 2016년 두 차례 패션 위크 참석자 프랑스를 찾은 모델 킴 카다시안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려고 했거나 2016년 이탈리아에 방문한 모델 지지 하디드를 뒤에서 껴안는 등 저질 스토킹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모델 지지 하디드는 나도 사람이다.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렇게 스토커 비탈리의 만행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토커 비탈리는 반성은커녕 세간의 비난에 대해 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스타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이렇게 아주 훤무치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냥 스토커로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지만 성추행했죠, 폭행했죠. 이게 좀 한두 가지 범죄가 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장난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긴 행동들이 더 큰 범죄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가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질투의 화신이 된 모모. 영국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교사 레베카 킨드는 한 여성을 마주치자마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아주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진저리 치는 여성의 정체, 바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 학부모였습니다. 왜 학부모를 보고 그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키는 그러게 거예요? 학부모한테 왜 그러지? 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엄마 누쉬 임란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엄마 임란은 혹여나 아직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면 어쩌나,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럼요. 저도 걱정될 것 같아요. 당장 어린이집만 가도 이거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다행히도 아들은 담임 교사인 킨드의 친절한 가르침 덕에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아 다행이네요. 이건 잘 됐네. 아이가 저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수록 엄마 임란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는데요. 그 이유, 저 선생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있어. 바로 교사 킨드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잘해주면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질투에 눈이 먼 지독한 아들 바보 엄마 임란은 급기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하루에도 수차례 교사 킨드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퍼부었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백 통의 이메일과 문자 폭탄을 투척. 심지어는 학교에도 불쑥불쑥 찾아가거나 교사 킨드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요. 그녀의 숨통을 계속 조이며 스토킹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그치. 같고 이게 치료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네, 지나친 집착이죠. 네. 이후 임란의 스토킹이 점점 더 심해지자 학교 측은 임란에게 교사 킨드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왜 그런 데만 입니다. 엄마, 나 선생님한테 꽃 선물해도 돼? 자, 엄마 임란은 아들의 이 한마디에 또다시 질투심이 폭발. 그 선생은 내 가정을 파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난 그녀를 죽일 거예요. 엄마 임란은 상담사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섬뜩한 말을 내놓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상담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엄마 임란은 교사 킨드를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5년간 교사 킨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거 아니에요. 어긋난 질투에 눈이 멀어 아들의 스승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긴 스토커 엄마. 마음의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8일을 공개합니다. 어느 날 다락방에서 생긴 일. 2012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싱글맘 트레이시. 그녀는 5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지? 천장에 쥐가 있나? 처음에 트레이시는 쥐가 돌아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옷이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서랍을 열어놨던가? 오, 뭐야. 이때부터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든 트레이시는 큰 아들과 조카에게 SOS를 요청했고요. 계속 찜찜하고 수상했던 그곳, 다락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뭐야? 당신 누군데 여기 있어? 다락방에 웬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낡은 옷가지들과 대소변을 처리한 컵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오우.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다락방에 숨어있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트레이시가 무려 12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1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응. 왜 애 5을 키우는 이전 여자친구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00년 트레이시는 전 남자친구가 약물 복용에 절도 범죄까지 저지르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트레이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집착했죠. 하지만 트레이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가 그렇게 거절해도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분노한 전 남친은 출소한 뒤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침입해 그녀의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한 풍구를 통해 트레이스의 사생활을 모두 엿보고 트레이스의 가족이 모두 외출하면 다락방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음식도 꺼내 먹고 트레이스의 침대에도 누워보고 제 집 마냥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는 그 거의 공포 영화급. 공포영화죠. 이게 진짜 만약에 공포영화. 발각이 안 됐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특종입니다. 2015년 일본 도쿄. 17살 고등학생인 나츠코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서요. SNS에서 알게 된 45세 남성 미우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츠코는 미우라와는 오직 SNS로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처 좋네요. 잘했죠? 그럴 네. 수 있죠.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냥. 여기 학교 다니나 봐. 나츠코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티켓을 판매한 남성 미우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또 미우라를 마주친 나츠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츠코가 친구와 쇼핑몰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미우라를 만났고 또 영화관에 갔을 때는
나츠코, 영화 재밌게 봤니? 정말 언제 어디를 가나 늘 미우라와 마주쳤던 나츠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미우라가 나츠코를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에 떤 나츠코.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거 절대 아니지.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지. 제가 볼 때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뭐 티켓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잠깐 핸드폰을 쓰면서 GPS 앱이나 추적하는 그런 어플을 깔았을 거예요. 이거는 해본 솜씨인데요. 유경험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나는 맞춰도 욕먹냐? 나는 맞춰도 욕먹어. 이런 거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미우라가 저랑 비슷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디테일해서 좀 놀랐는데요. 미우라가 나츠코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위치 추적 장치 GPS 때문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우라는 콘서트 티켓 거래 때문에 나츠코와 SNS로 연락하다가요. 이 여고생을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아예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죠. 나츠코를 스토킹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소형 GPS 발신기를 구입,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만났을 때 나츠코가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GPS를 몰래 부착해서요. 이후에 계속 쭉 나츠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토킹했던 것이죠. 저 트라베 스토커들 앞에서도 봤지만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나쁘죠. 너무 음습하고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스토커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언젠가 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5위를 공개합니다. 2017년 1월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주에 사는 여성 제클린 에이드는 온라인 미팅 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 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가던 두 사람. 2017년 7월 6개월 만에 드디어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데스티니, 드디어 나의 운명을 만났어. 이후 제클린은 벤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했는데요. 그런데 제클린, 미안하지만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만 연락하자. 벤은 제클린의 마음을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자, 도무지 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클린. 난 당신을 사랑해. 날 떠나지 마. 하지만 반응이 없자 제클린은 점점 무서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 살인자로 만들지 마. 당신의 로 할 거야. 네 로 만든 초밥을 먹고 젓가락을 만들 거야. 끔찍해.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는.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끔찍한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제클린. 아니 근데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나요, 저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범죄의 영역입니다. 신고해야죠. 그런데 2018년 4월 출장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던 벤은 무심코 휴대폰으로 집 내부 CCTV 화면을 보다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니, 뭐야.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의 집 안에 제클린이 있었던 겁니다. 집을 어떻게 알고 들어와요? 이게 자기가 출장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 봐. 아이고야. 자, 제클린은 마치 본인의 집인 듯 냉장고도 열어보고 침대에도 눕고 샤워도 하는 아주 집안 곳곳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제클린은 벤의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녀의 차에서 보충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진짜 하려고 그런 거야? 이 여자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스토킹 기간 동안에 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평균 5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종일 문자만 보냈네. 아무것도 안 하고. 500건은 7시간도 없겠다. 총 메시지 수를 합하니 무려 16만 건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뒷목 잡을 내용이 있는데요. 이후 제클린은 한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과한 집착이 아니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사랑은 지나친 거다. 내가 미친 걸 인정하지만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된다면 그래도 그걸 사랑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4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버밍엄에 사는 새아이의 엄마 줄리. 그런데 2019년 11월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로부터 딸 줄리의 나체 사진을 받은 겁니다. 아빠한테 그런 거 보내. 아유, 아빠한테요? 이거 정말 너무 몹쓸 아닙니까?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약 한 달 전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줄리는 언젠가부터 길을 걷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심지어 집 앞에서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섬뜩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시선의 주인공은 28세 남성 덴버 홀트. 저기요, 왜 자꾸 절 따라다니시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연히 알게 된 남성 덴버가 줄리를 계속 따라다니며 스토킹해온 겁니다. 그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줄리는 그에게 마음이 전혀 없어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감히 날 거절해? 가만 안 둬. 그는 줄리를 강제로 납치해 무자비하게 폭행했고요. 그리고 줄리가 기절을 하자 그때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놓은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 좋아한다며 말이 됩니까? 안 좋아해도 저러면 안 되고요.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폭행하고 납치까지 정말 인간 쓰레기네요, 진짜. 이후에 덴버는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난 덴버. 돈 준다고 풀어줘? 반성은커녕 너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줄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하루에 100건 이상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하게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다 뿌린다며 협박까지 일삼았고요. 그러더니 결국 그의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인터넷에까지 올려버린 스토커 덴버. 정말 이게 피해자잖아요. 2차 가해가 너무 심하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줄리로서는 얼마나 또 수치스럽고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남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3위 공개합니다. 이제 세 명 다 하나씩 자, 남아있죠. 누군가는 퇴근이 남겨져 있죠.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축하합니다. 크로하우스. 잘 가오. 2012년 11월 일본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즈시에서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30대 여성 미요시 리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집에 누가 침입했나? 자,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리에는 한 배드민턴 교실에서 만난 코즈츠미 히데토와 교제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2년간 연애를 하다 리에가 이별을 고하자 히데토는 누구 마음대로? 난 이렇게 힘든데 너만 행복해지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자, 그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전 여자친구인 리에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리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행히도 그는 더 이상 리에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멈춰야죠. 예. 그만해야지. 그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무렵 섬뜩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리에. 날 두고 결혼해? 이 배신자, 널 죽여버리겠어. 그동안 잠잠했던 전 남친 히데토의 협박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리에가 3년 전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전 남친, 아니 스토커 히데토가 뒤늦게 결혼 사실을 알고 격분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10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리에를 스토킹한 그. 그렇게 히데토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리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때 리에가 경찰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한 가지. 히데토에게 제가 어디 사는지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주세요. 자, 결혼 사실은 알게 됐지만 사는 곳까지 알게 되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신신당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을 즈시에 거주하는 미요시 레이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야,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경찰이 체포장을 읽는 과정에서 스토커 히데토에게 새로운 주소의 일부인 즈시 그리고 남편 성으로 바꾼 리의 새로운 성 미요시까지 공개하고 만 거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이 어이없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히데토의 스토킹에 불을 붙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사립 탐정에게 의뢰해 결국 리에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아, 경찰 맞아요? 진짜 짜증난다. 결국 리에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간 스토커 히데토. 와,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럼. 스토커 히데토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광기가 폭발, 그리고 리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요. 아. 그 역시 리에의 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광기 어린 집착. 이 끔찍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이제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보죠. (2016년) 독일 북부 하노버의 한 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 미용사 바네사 윈스터만.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윈스터만의 앞을 가로막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정체모를 액체를 부었습니다. 네. 곧바로 얼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 윈스터만. 남자가 든 액체는 다름 아닌 염산이었습니다. 염산 테러를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떡해.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이후에 윈스터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약 2년간의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녹아내린 얼굴 절반의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유, 정말 미치겠네. 한쪽 시력과 한쪽 청력까지 잃어 더 이상 미용사로 일할 수도, 아니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파요. 진짜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그 하루아침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염산 테러 사건.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예 망가뜨린 거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윈스터만에게 이 끔찍한 염산 테러 만행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였느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전 남자친구 다니엘이었습니다. 아휴. 당시 이미 이별한 후였던 윈스터만과 다니엘. 그러나 이별 후에도 다니엘은요. 우리 함께였을 때 좋았잖아. 오늘 만난 그 남자 누구야? 당장 말해. 윈스터만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집착하는 등 그녀를 스토킹해왔는데요. 그리고 이후 2018년에 열린 재판에서 염산 테러를 저지른 다니엘은요. 그녀를 못생기게 만들어 구욕감을 주고 싶었다고요. 이런 끔찍한 발언을 하며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저 방송이라 못하겠네요, 말을. 진짜 평생 저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요. 2015년 4월 호주. 에런은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스테파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5일 뒤 믿을 수 없게도 스테파니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예비 부부에게 닥친 불행.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스테파니. 그녀는 곧 있을 결혼식으로 며칠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활절 연휴에 학교에 출근해 미리 대체 수업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스테파니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학교 청소부 빈센트였습니다. 빈센트, 휴일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결혼한다더니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안 돼. 미치겠다. 사실 빈센트는 스테파니를 짝사랑해 몰래 그녀를 훔쳐보던 스토커였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스테파니의 모습을 보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그 길로 스테파니를 창고로 끌고 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미쳤나 봐. 그리고 그녀를 성폭행하기까지. 그리고 깨어난 스테파니가 저항하자 분노에 차오른 빈센트는 그만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스테파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적 없는 공원으로 가 불에 태우는 정말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요. 악마 같은 게 아니라 악마예요, 그냥. 저건 뭐 인간이라면 볼 수가 없는데. 악마가 자기는 이렇게까지 못하겠다고 할 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스테파니는 죽어 마땅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스테파니를 가질 수 없다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아니 뭐 기가 막히니까 뭐 이해가는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이 딱 욕도 아깝고 그냥 한편 스테파니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던 남자친구 에런 그리고 가족들은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날 장례식을 치르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남은 분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그 부활절에 나가지 말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뿐이겠어요. 계속 그날이 계속 되뇌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데스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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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은 범죄로 인식될 만큼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 19개의 기사를 통해서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전 기자 그리고 한 기자님의 1위 기사가 무엇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요. 장례식이 된 결혼식입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극적인 기사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지인이 그 범인이고 스토킹의 가장 전형적인 위험성과 비극적인 전개 때문에 이 기사를 골랐습니다. 네, 프리앤데스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